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전당대회 연기론도. 국민의힘 얘기죠.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에 사퇴를 했는데, 그러면 뭐 임시 비대위원장을 뽑든 전대를 치르듯 뭐 방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아예 연기하자라는 얘기가 원래는 물밑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주류 친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자칫해서 당정 갈등만 너무 부각될 수가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기 전대냐 원래대로 하는 전대냐가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전당대회 날짜보다도 더 미루자, 그 얘기예요? 네, 이게 당헌 96조 10항을 보면요. 비대위 존속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전국위에서 의결하게 되면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한동훈 비대위 임기가 6월 말까지였는데 이 당헌을 쓰게 되면 12월 말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올 12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한 자리에 원내대표를 권한대행, 그러니까 네. 관리형 비대위로 세워서 올해 정기국회까지 치르고, 왜냐면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 야당이 화력이 엄청 셀 테니까 네. 그건 좀 방어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그 중진 간담회가 있고요. 네. 내일 전체 당선인 총회가 열리거든요. 네네. 여기서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 끝나고 지금 오늘로 닷새째인데 지금까지도 수습 방안 이런 것들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런 물밑에 이런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기국회 때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자, 조기 전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 의원이 했던 말이 이렇게 참패를 당해놓고 관리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그동안 관리형 비대위를 세우자고 하냐 이런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는 이렇게 선거 패배한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던 게 바로 전당대회 치르고 새 리더십을 꾸리는 게 원래 전공법이고 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예측이 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당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수도권 비주류 이제 비윤 쪽이에요. 지금 이제 힘이 그쪽으로 실려 있죠. 그렇죠. 결과를 보면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김태호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젊은 초선 당선자, 그러니까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 이름들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당권을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입장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 오늘 이따 뉴스쇼 출연할 테니까 네. 한번 제가 확인할 물어봐 주시죠. 겁니다. 예, 네.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영남 주류 친윤 쪽에서 연기론 내세워서 좀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대 연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건데, 자, 이제 국민의힘 여당 이야기는 그렇고 대통령실의 수습책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적 쇄신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주말 사이에 좀 일부 발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미뤘습니다. 이르면 어제쯤 비서실장 고위급 참모진 인선 공개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 주말에 확인해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한다. 검증도 하고 국민 여론도 좀 더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총리는 권영세 의원이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 끝나고 나면은 개각 가능성도 있고요. 아울러서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 중에 직접 발표한다라고 하니 이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광일 기자가 이야기한 그 정치인들 외에도 정말 하마평이 무수하게 돌더라고요. 각 언론사마다 이야기하는 이름도 다 달라요. 자, 박순봉 기자. 네. 박순봉 기자의 취재 내용도 좀 들어보죠. 일단은 지금 용산이 고민이 깊다라는 거는 표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제 하마평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스타일상 이런저런 카드도 꺼내보고 또 민심도 살피는 단계 같다. 아마 여론은 비서실장까지 아주 깜짝 카드를 원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좀 확고하게 한 명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놓고
일종의 좀 흘리기라고 하죠. 언론 뭐 보도를. 여론 떠보기, 그렇죠. 이제 여론의 반응 보기. 보도를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좀 살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이 많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현실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권 관계자들이랑 고루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못 정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 압승,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약점이고 저 사람 해보려고 하면 저게 약점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땅히 이제 못 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붙어가지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밍에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려면 총선 전에 썼어야 된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긴 하지만 지나진 않지만 친윤 색채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지역구가 용산이라는 점, 그렇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뭐 이 부분도 약점으로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뭐 이외에도 뭐 주호영 의원은 뭐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면서도 또 영남당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영남권 비중이 많아지니까요. 주호영 의원 총리설도 있죠,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정현 전 대표 뭐 얘기들도 있는데 네. 친박계가 또 혁신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또 모 관계자가 하기도 하고요. 뭐 사실은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근데 뭐 친윤 카드는 아니니까 괜찮지만 그렇다고 뭐 감동을 줄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아주 막 베스트 카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애초에 안 됐던 거고 그런 사람도 없는 거고, 저는 이 표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 얘기인데, 감동. 예, 이 표현으로 다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누구 다 이제 사실은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고 예. 뭐 여러모로 훌륭한 면들이 많지만 딱 내놨을 때 국민들이 오 대단하네, 맞네, 이제 뭔가 바뀌려고 하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두 기자가 언급한 인물 외에도 김한길, 최준경 이런 분들 이름도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감동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언급한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뭔가 좀 파격이란 느낌은 주지만 하마평에는 오르지 않고 있는 인물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마평에 지금 보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유승민 전 의원. 근데 저는 수면 아래선 많이 들어요. 이 그래요? 사람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유승민, 얘기하는 사람들, 오세훈, 홍준표? 네, 그런 사람들 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하마평에 나오지 않는 거는 현실성이 없기 그렇죠.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이 괴리가 굉장히 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본인들이 수용을 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다음 거기에 더해서 용산이 애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카드들이 그나마 파격으로 느껴진다라는 이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되는 거는 모 관계자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괜히 오래 한 게 아니다. 이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이제 그 인사 가지고 굉장히 야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포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즉, 이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민심이 수용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감동을 받느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내에서 수용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거기 더해가지고 야당이 오케이를 해주지 않으면은 총리 문제부터 해결을 못 하거든요. 비서실장과 총리는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총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장관 인선들도 그렇고요. 당대표 주자군하고 또 겹쳐 있어요. 자, 그러네요. 그러네. 네. 당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당 얘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물난은 매한가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랑 같은 얘기들이에요. 뭐 영남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친박계라고 해서 혁신적이냐 이렇게 빼고 보면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 관계자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인물난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로 개혁을 한다라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푸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김재섭 아까 뭐 당선인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김용태 당선인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좀 시스템적으로 전대에 나와서 최고위원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돌이켜 다시 공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당선된 수도권에 쓸만한 사람도 없고 애초에 쓸만한 사람을 공천 안 한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또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모 관계자 이런 표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을 패배하면은 영웅이 좀 적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선된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좀 아주 이색적으로 좀 어려운 음.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 자체가 적은 거고 지금 음흠. 수도권 당선인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주목받는 인물도 보면은 아까 김재섭 뭐 아니면 김용태. 김용태, 나경원, 뭐 음. 안철수 이런 인물들이 주목을 받는 거는 네. 그나마도 수도권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런저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영남권에서 애초에 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 지금 이제 그 김광일 기자가 해준 얘기랑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4선 이상 오늘 이제 간담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 중진 의원한테 4선 이상 중진 의원, 그러니까 영남권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일 기자가 해준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고민해봐야 될 주제긴 한데 개인적으로 조기 전대는 당권 경쟁이기 때문에 이르다.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당분간은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허겁지겁 하는 건 안 좋다. 합리적인 절차를 모색해야 된다. 다만 향후 지도부 구성할 때 젊은 인재들을 넣어두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전대를 좀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구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권이 이미 세력을 좀 가지고 가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들이 약간의 불만들이 쌓여 있는 측면이 뭐냐면 중진들이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중진들이 무시당했다? 왜냐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온 이후부터 중진들이 많이 배제되는 그런 인적 구성들이 많았어요. 뭐 지난번 비대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 좀 부글부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진들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다수가 다시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틀을 바꾸려고 하는 조금 다른 측면의 움직임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대구 쪽에서,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나설 것이고 중진들도 나설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수도권이 나서야 된다라는 게 일반론이고, 네. 그다음에 당선인들 중심에서도 초선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제 수도권 당선인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거든요. 숫자는 적지만요. 그래서 이 갈등 구도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진들이 모입니다만 오늘 뭐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 그걸 정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전대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미루는 거냐 아니면 비대위냐 권한대행이냐 요 틀을 잡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틀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말씀 듣고 다 연결이 돼 있는 문제네요. 맞아요. 다 그 여권 전반적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만 보면은 지금 지역구 당선자 90명이잖아요. 네. 세 보면 영남권이 59명, 그러니까 거의 60명이거든요. 3분의 2 수준이에요. 수도권은 19명이에요. 네, 그래서 요 구조가 다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뭐 개혁적으로 가기 위해서 수도권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영남권으로 되돌아가는 뭐 탄력성이랄까요? 그런 게 다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총선에 참패한 쪽이 뭐 숙제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고 떠들썩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대승한 야권 쪽 상황 볼까요? 꼴잡하고 얍실. 이게 무슨 얘기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겨냥해서 쓴 말이었어요. 조국 대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뭐 꼴잡하고 얍실하다. 뭐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비열하다, 야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에는 영수회담 관련해서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났던 거는 총선 전에 구속을 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때려잡으면 승리가 무난하다고 믿었을 텐데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나도 원내 제3당 대표다.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썼어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단호하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라고 조국당 내부를 취재를 해봤는데 네네. 첫째로는 뭐 최신 현안인 최상병 특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거부권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관측이 있고. 최상병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정치적으로 표현할 것 같다라는 관측도 같이 있습니다. 예.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 중요한 게 존재감 가식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이랑 조국당의 선명성 경쟁이 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양자회동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할 의무가 생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네. 심평 변호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말렸던 참모를 신임했던 거를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내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영수회담 여부를 결정할 거다. 뭐 사실상 좀 인적 쇄신 뒤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이재명만 있냐 나도 있다.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국당, 민주당 당분간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 질세라 최상병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최상병 특검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날짜 계획까지 나왔던데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거든요. 21대 국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당장에 총선 끝난 바로 다음 날에 비공개 회의 열어갖고 이거 임기 내에 21대 임기 내에 처리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모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거부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장담할 수가 없는 게 22대에 이걸 만약에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명만 이탈하게 되면은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거고 네. 다만 최근에 이게 그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일단은 수사랑 재판을 좀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최상병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총선 후에 국회 첫 시험대에 오르는 그렇죠. 예, 네. 어떤 그런 안건이 될 것 같은데 박순봉 기자, 네. 예, 야권의 움직임이요. 네, 이게 청구서가 이제 청구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여러 가지 청구서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나자라고 한 거 청구서 하나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바로 21대 국회 처리하겠다 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조국 대표도 나도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세 가지 청구서가 있는 건데 이 각각의 안건이 다 굵직굵직하고 다르긴 하지만 전체는 그냥 청구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청구서를 직접적으로 내미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응을 할 때 이제 이들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예전에 민주당이 그 거부권 정국을 쭉 이끌어갈 때 그 전략이랑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거부권을 쓰면 결국에는 계속 쌓이게 될 거고 이건 일종의 잽이 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걸 거부권을 쓰면은 그건 아마 스트레이트로 작용을 하게 될 거다. 잽 하다가 스트레이트 한 방 그렇죠. 훅.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게 스트레이트가 되는 건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2대 국회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미 잽이 시작됐다라고 되게 굵직한 잽들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반응하는 것보다 아마 총합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좀 고민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꽤 좀 그 신기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네. 좀 조급한 것 같다. 왜 뜬금없이 저 얘기를 갑자기 대통령 면담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워낙에 선거 기간에 갑작스레 큰 기대를 받았으니까 좀 부응하려고 압박감을 느꼈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좀 비슷한 반응 들었어요. 조국 당도 너무 급발진하는 느낌이네요. 민주당이 오히려 기분 나쁘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결국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해준 그런 선명성 경쟁에 좀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경쟁자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공천을 통해서든 그렇고 아니면 탈당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총선 압승했으니까 입지도 완벽해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떠오르는 야권의 경쟁자는 이제 조국 대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좀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일종의 의견이랄까요? 뭐 전략으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은 조국 대표 쪽은 조금 무시하고 무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갈등이 있을 때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선 후 첫 주말 여권, 야권 상황들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큰 일이 터졌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었고 본토 공습은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건국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시각 어제 새벽 5시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드론을 발사했고요. 이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반대로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들을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란은 이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 총에서 이제 이렇게 쿠션을 쳐서 대리전으로 공격을 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고 있는 건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네.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보복 대응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지. 그러니까 한 번 치고 음. 그러자 또 보복으로 한 번 치고 여기서 끝날지 재보복이 다시 또 보복을 이끌고 이런 식으로 제5차 중동 전쟁에 돌입할지 여기가 관전 포인트인데 이 얘기는 인터뷰를 좀 깊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인터뷰 이어갈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